오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감 앞두고 지금 장중 저점으로 밀려 내려가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780선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6조 원이 채 안 되는 이런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지금부터 두 프로께 답을 들어보죠.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질문부터 좀 집중적으로 드려볼게요. 오늘의 악재. 주요했던 게 무엇일지 아니면 복합적이었다고 봐야 할지 두루뭉술하게보다는 진짜 이게 핵심적으로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입장을 더 기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 이사님, 전쟁, 고금리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잖아요. 네. 계속 여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시장에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라고 좀 보고 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 두 가지가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 이 부분이 잘 나온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시티하고 모건이 또 하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경기 지표 엔비디아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표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파월이 했던 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파월이 그 얘기했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 관한 뷰가 어제부터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긍정적으로요. 그동안 조금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고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좀 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네. 일단 어쨌든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거든요. 가장 큰 악재인데 최근에 어쨌든 연준 내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이제 장중에 나왔던 기사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긴축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유가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꺾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들이 비둘기파뿐만 아니라 이 매파 중심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7일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들이 국채금리가 분명히 올라갔을 거고, 왜냐하면 소매 판매를 제가 보고 잤거든요. 보고 가가지고 경기지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좀 봤는데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오늘 물론 경기지표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건 사실이지만은 이 경지표에서 계속해서 나쁜 것은 아니구나,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구나라는 그런 좀 판단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뿐만 아니라 매파 쪽에서도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 좀 이끌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 시장에는 반영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데 차츰차츰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거기 조금 동반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오늘 금통에서 동결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파적 동결 이게 계속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연준의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결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봤는데 하고 난 뒤에는 이분이 상당히 정책을 좀 저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하나만 예를 들게 되면은 2020년도 10월 달에 그 경제연구소 간담회 가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0월 달은 틀렸어요. 틀렸는데 10월 달에 0.75%를 하게 되면 틀렸지만 그 위에 빅 스텝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빅 스텝 이전에 한국은행이 이미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 연준보다는 조금 빠른 정책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그 10월 12일 날 모로코 마라카시라는 곳에서 국제금융협회 대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에 가까워졌다. 미국 통화정책 예상대로라면 환율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은행 총재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은 이 작년 11월 달에 미국보다 먼저 그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끝날 것에 대한 미리 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신데
이분의 교수가 이분은 누구의 제자냐면은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 전 재무장관 제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정책이 나오는 것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이게 정보를 이분이 제가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좀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할 때마다 제가 귀를 기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휴 좀 봤을 때 앞으로 네.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이런 예. 부분이 시장에 서서히 스며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60 종목이거든요.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란 이것도 짚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하락 종목수가 더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항상 최악일 때 어찌 보면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넘어간 시점에서 시장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이탈 안 했거든요. 2200포인트를 이탈 안 했어요.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전저점을 이탈했었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쪽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처럼 계속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어떤 시선을 판단을 네. 조금 바꿔보는 계기로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제가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아무것도 책임 안 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네. 논하는 것보다는 만약 시장의 변화가 나온지 여부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 의사님의 시각이 바뀐 그 근거들을 지금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최근에 주택지표, 소비지표 미국에서 잘 나와서 사실 금리 인상의 재료지만 왜 동결적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느냐에 대한 논리들을 쭉 읊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조치의 움직임의 또 근거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송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4.9%까지 미 국채금리 올랐잖아요. 정 의사님 말씀대로 지표 잘 나와서 이제 5% 상단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오늘 밤이죠. 새벽에 이수연 앵커 얘기해준 대로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해석도 들어봐야 될 거고 전쟁 이후의 첫 연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각도 같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비둘기파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올까요? 톤 자체는 비둘기파적으로 조금씩 넘어가고는 있어요. 연준 자체가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띄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반대로 한쪽에서는 약간의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장에 먹혀 들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게 될 거고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둘기적인 의견을 조금 더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금리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뭐 경제지표 호조 잘 나온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느냐 이게 사실상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걸 화두로 던져주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투기적 자금이 일단은 지금은 이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더욱더 베이팅이 급속도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포지션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경제지표가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말 때문에 호조가 나오게 되면 중립 인사들의 발언도 다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더욱더 안 좋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이 다시 한 번 더 기울어짐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동반해서 올라가는 게 달러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내에 있어서는 외국 인장 또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더욱더 움직임이 하방적으로 굳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재미난 점은 그런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3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시스템적인 부분에 흔들림이 있어서 이러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하방 쪽에 베팅한 부분이 더욱더
보다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굳혀지고 있고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트리거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물에서 얼마만큼이나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오게 될지 이것이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이 반전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이 하락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만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로 올라갈 때도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프로그램적인 요소에 의해서 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예. 사실상 강한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정말 선물과 현물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것이 그날의 이 지수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하나 체크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재미난 게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이 매매 거래 대금 중에 34%가 공매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것이 롱숏으로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반대 방향 포지션 전환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네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느냐가 저점에 어떤 바닥을 다 딛고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추세 상승의 질적인 요소를 좌우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외국인 상당히 많이 팔거든요. 10,000계약 넘게 선물 시장에서 팔고 기관 쪽에서만 2,000계약 정도 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IT 쪽으로의 매수 여력도 체크해보자는 말씀하셨잖아요, 송 과장님.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를 담아가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약세장 안에서도 기회가 있는 쪽으로는 옥석 가리기에 이미 나서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우리에게는 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기회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변동성이 커질 땐 실적 좋은 종목을 해라라는 게 투자 정석처럼 나오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수익률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사실 자동차가 실적이 3분기 때 좋다는 건 다 알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스테이 할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미쳐지는 영향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보다는 그냥 다가서게 되는, 멈춰 있게 되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기인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상 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그 관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내가 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두산 밥켓이라든지 아니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 잘 나올 거 알고 있지만 오늘 그대로 하락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나는 잘 나올 거니까 들고 있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에 기인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주가 반등 나오게 됐을 때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많이 빠지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올라온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네. 어느 정도 선발대로서 계속 뿌려놓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반등 트리거가 나왔을 때는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실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트리거는 역시 아까 수급 이야기하실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 좀 반락하죠.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다시 한번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까 정 이사님께서도 시장이 흔들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표, 두 번째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쪽으로는 이제야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어제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제한적이다, 버틸만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틸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제 주가를 좀 말씀드릴 때 지금 엔비디아 지금 주가 흐름이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이틀만 보게 되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이스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12만 원 전후에서 지금 박스권 계속 하고 있거든요. 6월 달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길게 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짧게 보게 되면은 이게 상승하게 되면은 흥분하게 되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이제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판단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믿었었던 이제 모건스니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모건스니 같은 경우는 항상 반도체 채널 담당 누구냐면 조세모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600로 이제 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주가 좀 정책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낮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투자 의견이 바뀐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좀 봐지고, 그리고 분명히 또 시장 돌아서게 되면은 그런 것도 연관성 없이 또 갈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시티가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부정적 리포트 됐잖아요. 근데 또 시티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7% 급등했던 날이 있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얼마 잡았습니까? 15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상을 보시지 말고 그래서 길게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는 홀딩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다음 주도주는 분명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뭐 주가에 대한 그 증시에 대한 어떤 바닥,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바닥, 이게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게 부진한 부분들인데, 요 괴리가 줄어들게 되고 시장 해외 매크로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은 네. 반도체 다시 갈 거예요. 최근에 하이닉스 보면은 그런 흐름 나왔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조금만 이제 첨언을 하면은 네.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작년에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 DPS 주당 배당을 상당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작년에 1,500원이었는데 올해 한 9,500원 정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5.5%,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5.8%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높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익률을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자산운용사 자금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보셔야 됩니다. 그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조만 이 배당 보고 들어가도 500억이거든요. 네. 작은 금액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배당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시장 대비 오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3,300원 8월 22일에 신고가를 과연 뚫어낼 것인가. IT가 다 흔들리는데도 네네. 홀로 강했거든요. 물론 종가상으로 지금 보합이기는 네.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요. 조금 보류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1일인가요? 기점으로 보게 되면 6만 원 전후로 상당히 잘 버티 박스권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선방하는 거지 상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IT와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추정 매수 하셔도 늦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홀딩, 한미반도체 역시 홀딩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테슬라의 어닝 쇼크 여파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오늘 시장 여파일지 2차 전지가 다 밀렸거든요. 실적 실망감으로 해석하고 계시는지 송 과장님, 오늘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다 줄줄이 밀렸고 잘 갔던 리튬주들도 오늘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뭐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테슬라 관련돼서도 결국은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진 관련돼서 3분기 저점이냐,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전기차 수요 관련돼서 가속화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둘 다 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사실상 전제하에 국내에 있는 셀업체나 소재업체도 그것이 잘 팔려야지만 거기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대부분 2차 전지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리튬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 빠지게 됐어요.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업체들에게도 사실 리튬 가격에 대한 인상이 되어야지만 4분기 실적 관련돼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이 실적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것이 오래 걸릴지 빠르게 올지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반영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단기적인 이슈 혹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만큼 2차 전지 종목들도 한 번 더 빠지는 건 사실일 테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빠지면서 120일선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기회인가요? 저는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문제이고. 섹터 내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후자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질 때는 뭐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됐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시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을 좀 저울질 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진 관련해서 주가도 저점을 딛고는 있지만 저울질 이후에 또 매수냐, 기회를 포착하느냐는 또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두 프로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태현 과장,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